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제 민법을 같이 공부할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그렇죠. 민법 이종선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과목이 어떻다. 공인 중에서는 60점의 객관식 문제고 절대평가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민법이 중요하다. 이런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일단 여러분하고 거의 1년을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경이 가장 많이 쓸 겁니다. 한 5월 달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게 공부가 1차 민법 아니면 개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소문은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일단 학원이 제가 대표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원장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다른 거는 못 해드리더라도 제 학원이니까 여러분한테 합격의 선물은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아무리 읽다 이렇게 얼굴 본 적이 있다는 사람 아마 TV에서 봤을 겁니다. 제가 EBS 한 4년간 나가고 방송통신대학에서 한 10년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아침 일찍 TV 틀다 보면 훅 지나가 보면 제가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한 3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만들면서 제 반에 수석 합격도 나왔고 최고령도 나왔습니다. 68세. 그리고 최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제일 작은 거, 최고령, 최연소 나오는데 최연소도 제 반에서 한번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면 공역에서 합격하면 근대 부동산학과에 시험을 칠 때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학생인데 공부를 했어요. 합격했는데 공부를 합격하고 나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 민법이 맞다고 해가지고 사법고시로 바로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 거는 다 해봤습니다. 제가 연수에 최연소, 최고령 혹은 수석 합격 다 해봤는데 딱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전원 합격반을 못 해봤어요.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전원 합격반을 한번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노량진에는 이렇게 고정된 사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생각할 때 여기 알다시피 다른 학원의 학원비가 한 189만 원, 여기 한 200만 원 정도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학원비 많이 깎였죠. 너무 많이 한다 싶어서 제가 학원비를 조금 대충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전원 합격반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평택에서 했느냐. 제가 제일 먼저 강의한 데가 이 평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평택에서 마지막 은퇴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하나 하면서 그랬는데 전원 합격반이라 가지고 제가 2차까지는 제가 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1차는 전원 합격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 이제 80점 합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이 보통 50점에서 60점 사이 요 사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민법이 75점 정도만 나오면 개론 45점만 나와도 합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75점에 플러스 45점 하면 120점 아닙니까? 그럼 120점에 2를 나누면 60점 딱 나옵니다. 이게 합격합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못하더라도 개론 45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민법은 70점에서 혹은 75점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민법 개론 50점 정도만 나오면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사람마다 공부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우리 시험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느냐 하면 항상 제가 좀 하나 맞고 다음에 하나 틀려도 돼요. 우리 시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 맞고 그럼 뭐라고? 하나 틀려도 돼.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 맞고 또 뭐라고? 하나 틀려도 돼요.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딱 10번째 됐을 때 하나 맞고 더 뭡니까? 더 맞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틀리대. 이렇게 해도 60점 나옵니다. 그럼 지금 떨어진 사람은 요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겠습니까?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 맞으면 다음에 틀리면 된다니까. 여기 두 개 동시에 맞았다. 그럼 뒤에 뭐라고? 두 개 틀려도 돼요. 이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점수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뭐까지는 잘 되느냐? 50점까지는 잘 돼요. 근데 60점에서 70점 넘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민법을 예를 들어 같으면 민총이라고 파트가 있어요. 우리 민법이. 다음에 파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에 물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에 채권 나와 있고, 다음에 민사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민특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작년에 9문제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항상 10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9문제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한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요게 15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0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몇 문제 나오면 됩니까? 6문제. 이렇게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권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건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강의를 이제 똑같이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체크를 못 해주니까 그냥 쭉 강의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하더라도 맞춰버리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전원 합격반은 어떻게 했냐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앞으로 할 겁니다. 1, 2월 달은 그냥 갑니다. 1, 2월 달은 가는데 3월 달부터 하는데 공부는 사실상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가르쳐 준다 해서 그게 성적이 올라갈 것 같으면 왜 여러분 아들, 딸들이 학원에 가가 12시에 오는데 점수가 다 똑같으냐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공부를 이렇게 전교 1% 안에 드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예습하고 뭐까지 한다? 복습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한 왕도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뭐라고? 공부를 하고 수업 듣고 와가지고 복습을 합니다. 근데 상위 한 3% 드러난 사람은 뭐는 안 하고 예습은 안 하고 복습은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학원에 늘 다니면서도 점수 똑같이 톱에 못 드러난 애는 학원 열심히 갑니다.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엄마 나 학원 갔다 와서 팍 책가방 던지고 밥 먹고 게임하고 잡니다. 그런 애는 절대로 등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 애들보다 못해요. 그나마 정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것조차도 아는 애가 그 밑에 애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는 잘하는지 이게 애들 같으면 강제성이 있는데 여러분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제성을 동원합니다. 강제성을 동원하는 게 뭔가 하면 집에서 공부할 뭘 해주냐면 숙제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숙제를 잘했냐 안 했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3, 4월 달에는 숙제가 여러분 모두 있고 공통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3, 4월 말 정도 되면 숙제가 개인별로 따로 나갑니다. 제가 아침마다 체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비진입 표시를 잘하고 어떤 분은 물권법 중에서 소유권을 잘하는 반면 지역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체크를 해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틀린 것만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게 계속 개별별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개별 지도를 나가다 보면 고득점은 할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된다? 60점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딱 5월달까지 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파트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에게 과감하게 그 부분을 뭐라고? 제가 포기시킬 겁니다.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럼 그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몇 점이라고? 70점, 60점, 70점 하면 된다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이거는 절대평가는 절대로 안 되는 걸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두에게 공통적인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5월 달까지는 열심히 해보되 5월이 지나고 나서 딱 안 되는 부분은 몇 개를 제가 포기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던 무슨 지도입니까? 예, 개별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이 만일 제 말에 따라오고 이렇게만 하면 1차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라고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여러분은 합격이 목표고 저는 뭐라고? 네, 저는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걸 한번 해보고 내가 강의를 은퇴해야 되지. 다른 거는 못하겠네. 이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학원도 할 수 없는데 특히 이제 저는 합격에 이제 장애가 되는 사람, 공부를 빤질하게 잘 안 한다든지 나이가 좀 드신 분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기억력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읽는 능력이 늦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20대가 읽는 거하고 50대가 읽는 능력이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달라요. 이 속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딱 주어진 시간에 쳐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개별 지도가 안 들어가니까 정말 뭐라고 합격이 잘 안 됩니다. 그런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강의를 한다든지 시험 문제를 치는 것도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인 시험이 있고 그 사람에게만 나가는 시험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조금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합격인 것이고 당연히 저도 합격은 합격인데 저는 합격반을 한번 운영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일반 학원하고 다 똑같을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학원이 틀린 것이 오늘 한 번만 말합니다. 뭐 환경도 일단 공부하는 환경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깨끗하게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어느 학원과 못지않게 시설은 잘 해놨습니다. 독서실도 잘 해놨고 그래서 다른 거는 비슷비슷하지만 그게 틀리고 다음에 저는 합격반을 한번 운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협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숙제를 내면 숙제를 좀 하고 온다 돼야지. 근데 어른이니까 안 하고 가더라도 굉장히 뭐라고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 같으면 때린다든지 뭐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걸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제가 가능하면 숙제를 안 하고 그러면 가정통신문을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인이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남편한테 당신 부인이 지금 숙제를 잘 하지 않는다. 그걸 도장을 맡은다든지 점수가 계속 낮으면 아들, 딸들을 한번 부를 겁니다. 불러서 자네 어머님이 너무 공부가 안 된다고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한번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강제로 해야만이 듣지 안 그러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설마 그래 보내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야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공부 외권 이야기였는데 약간 뭐 결혼도 여러분 수업 한번 들었죠? 결혼쌤 워낙 강의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믿으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여러분 많이 문제되는 게 일단 1년이 지난 다음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학원을 담당자로서 확실히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 시험 응시 인원을 보면 옛날에는 40대가 추측이었어요. 40대, 50대가 추측이었는데 출연 인원이 완전히 낮아졌죠. 30대가 추측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시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만큼 이제 인력이 고급화되고 있다 이 말 같습니다. 이제는 뭐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중급을 첨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뭐라고 실력이 낮다든지 아니면 대충 해가지고는 이제는 못 살아납니다. 이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면서 깨끗해집니다. 지저분한 게 없어지고 뭘 뭐 흔히 보면 중개업자 그러면 사기꾼이 이러지 않습니까? 사기꾼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변혁기입니다. 변혁기니까
이왕 공부한 거 합격하는 게 좋습니다. 점점 시험은 사법고시 없어졌죠? 사법고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간평사 이런 것도 감정평가원에 있던 사람이 하는 것이지 떠내기는 할 수가 없어요. 변리사도 마찬가지고 법무사는 더 그렇죠. 법무사는 떠내기 변호사는 사실상 살아남지를 못해요. 실제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중개업을 해도 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계되는 일을 해도 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만일 되면 4, 5년, 10년이 지나면 굉장히 고급 자격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합치진 그런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1차를 면제 준다는 이런 분명히 뭐라고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꼭 있으면 그런 자격증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했던 중개업에 대해서는 등기는 못 해주지 않습니까? 법무사한테 해주는데 그걸 다 통합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따주는 게 훨씬 나오니까 이왕 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를 그냥 제가 하라는 데만 하면 반드시 합격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보면 공개 강의를 할 때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민사특별법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나눠준 것도 여러분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와 있죠. 이거 왜 하느냐면 첫 번째 아직까지 공부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어려운 반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민법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 대답을 하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갑니다. 민법은 오늘만 이런 이야기하고 절대로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만 여러분한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거죠. 그럼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안 생기게? 생깁니다.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분쟁은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분쟁이 생길 때는 해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는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이 지켜야 될 법칙, 이걸 준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규범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켜야 될 규범, 범칙, 준칙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준칙, 규범이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관습이 있겠죠. 오랫동안 관습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도덕도 있을 것이고 쭉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도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규범. 지켜야 될 법칙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규범은 많이 있는데 요 규범이 법으로 만들어진 규범이 법규범이겠죠. 근데 이 법규범이 다른 규범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느냐면 요 법규범은 관습, 즉 다른 규범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법은 뭐가 있느냐? 강제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새벽 6시에, 일요일 날 6시에 성산을 가기 위해서 친구와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지하철에 친구가 안 나타난 겁니다. 지켜야 될 법칙, 규범을 지금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는 지켜야 되지만 그거는 법규범이 아니고 도덕 내지 뭐라고 관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범은 틀립니다. 법규범은 예컨대 갑과 할 사이에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럼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럼 두 사람 사이는 법규범일까요? 도덕규범일까요? 법으로 만들어진 규범이겠죠.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진 게 법규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 갑은 20일 날 되면 중도금 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어요. 을은 20일 날 중도금 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 만일 잔금을 다 줬으면 갑은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20일 날 중도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중도금을 2억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 2억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중도금 주기로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위반했지 않습니까?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럴 때 갑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을이 중도금 안 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 지급 날짜에 잔금을 안 준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주시오. 그런데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안 주니까 문제되죠. 여러분, 법은 잘 지키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는 모든 법은 여러분, 안 지켰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소송을 붙었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약속대로 다 지키면 법이고 우리가 누구의 권리는 얼근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지켰을 때 문제됩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그냥 뭐 법률적으로 할 필요 없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준다. 계약 파기한다. 해지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게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럼 맞는 겁니다. 제일 먼저 채무를 뭐했다? 위반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여러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다른 건 없을까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소 제기한다는 건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까?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 그러니까 스스로 법을 위반했죠. 지켜야 될 규범을 안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갑니다. 국가한테 이놈이 나한테 해줄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국가가 대신 나에게 해달라고, 강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위반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죠. 요거는 국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 소 제기한다는 건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누가 강제한다는 겁니까? 국가가 강제하겠지. 내가 가서 때리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법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뭐라고? 그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 매매 계약 했느냐? 했습니다. 중도금 주기로 했느냐? 했습니다. 잔금 주기로 했느냐? 했습니다. 너 왜 안 주냐? 주라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판결 받으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죠. 안 주면 누가 대신 해준다고? 국가가 대신 일을 해줍니다. 이럴 때는 을이 갖고 있던 아파트라든지 통장 아니면 월급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그걸 돈을 중도금 가져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중도금 안 내면 그냥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못 할 수 있다? 강제로 내 돈에서 가져갑니다. 중도금 가져간다니까. 강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돈 다 압류하고. 이게 뭐라고?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는 스스로 안 지키고 싶다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강제성이 있습니다. 누가 강제해 준다는 겁니까? 국가가 강제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여러 규범이 있는데 법이 아닌 다른 규범으로 맺어진 관계를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인간관계. 그래서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인간성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관계도 아니다. 사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관계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 무엇을 본다? 요 법으로서 맺어진 관계가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법률 관계란 결국 무슨 관계입니까?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법률 관계를 맺었다는 건 권리와 뭐라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권리가 뭐냐 이런 건 학설이 굉장히 많은데 권리란 결론을 말하면 그냥 권리 법력설이라고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힘을 권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이란 국가가 강제하니까 쉽게 풀으면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힘을 뭐라고? 권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내가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활할 때 권리 위주로 생활합니까? 의무 위주로 생활합니까? 권리 위주로 생활하죠. 여러분도 만일 매매 계약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대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먼저 소유권 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는 항상 권리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 의무가 숨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권리 위주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법률 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민법을 하면서 상세히 배웁니다. 근데 권리다. 근데 요 권리도 다양하게 나눕니다. 근데 그 권리가 무엇에 대한 권리냐, 무엇에 대한 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꼭 박스 나 있듯이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면 권리 작용에 대한 분류 나오는데 권리는 무엇에 대한 권리냐에 따라서 자 물건에 대한 권리도 있고 사람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라 그래요.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 채권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이란 권리는 권리인데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은 여러분 책상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책상 보고 저기 가 그러면 책상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결국은 책상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내가 물건자가 그 물건을 지배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지배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가 책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내가 소유자니까 이 책상을 내가 들어서 다른 데 옮겨줄 수도 있고 맞습니까?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객체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이라는 권리. 그런데 물건의 대표적인 권리가 그냥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나 알 수 있는 게 소유권은 어디에 권리다?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 빌려주는 게 그 금전 소비대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돈 갚아달라는 뭐가 있다? 채권이 있죠. 이런 채권을 금전 채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갑은 지금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빌려줬냐? 1억 빌려줬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3억이고 토지는 2억 나고 자동차 1,000만 원 나갑니다. 드디어 변제기 됐어요. 갑이 돈을 안 줍니다. 집에 금고에 돈을 1억 가지고 있어요. 돈 안 주면 이 을은 분명히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누구한테? 을은 갑에게 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결국은 을은 갑한테 가서 돈을 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세의 말에 따라서 이 갑이 스스로 돈을 줘야 돼요. 이 채무 내용에 쫓은 뭘 해줘야 된다? 이행을 해줘야 돼요. 이걸 나중에 급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그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할 때 비로소 채권은 만족을 얻는 것이지 채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분한테
천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나는 천억 채권이 있죠. 그럼 채권은 자산 아닙니까? 나는 대단한 재산가예요. 근데 이분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나는 천억 채권이지만 여러분하고 내하고 뭐?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채권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또친 이행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책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 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직접 지배하니까. 내가 뭐 부숴서 장작을 하든 남한테 빌려주든 팔든 이건 내 거예요. 이 물건이 되는 권리니까. 물건이 되는 권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면 되니까. 그러나 채권은 틀립니다. 채권은 반드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해줘야 돼. 안 해준다? 이행을 안 해주는 게 뭔가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채무 불이행이. 왜 이런 문제를? 채권은 항상 무슨 문제를 하긴다? 이행의 문제를 한깁니다. 그걸 이행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뭐라고? 채무불이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전부 다 채무불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이 을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줍니다. 보니까 금고에 1억이 있어요. 그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 이 채권은 청구권, 사람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직접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채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요 놈이 아들이에요. 근데 부가 있어요. 이 부한테 가서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해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한다. 요걸 흔히 말할 때 상대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아니고, 이 말은 이 사람은 분명히 권리는 갖고 있죠. 그러나 요 권리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주장 못합니다. 이 사람 내가 채권 천억 채권자다. 나를 금내는 사람은 누구만 금낸다? 채무자만 금냅니다. 다른 사람 아무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만일 이 책상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든 나는 이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과 요 물건은 절대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대세권 내지 절대권이라 그래요. 그러나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상대권입니다. 왜 상대적이냐? 특정인에게만 상대적으로 권리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돈을 안 주면 끝까지 돈을 달라고 뭐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을이 어느 날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이 갑이 지금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돈으로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을이 어머나 왜 이러십니까? 돈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 뭐라고? 채권이라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돈을 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돈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게 채권이라고. 채권은 그래서 청구권이고 상대권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거는 물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배울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이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뭐라고? 제가 아까 민총이 있고,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에 뭐가 있다 했죠? 물건이 있고, 다음에 채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합쳐서 25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게 물건하고 뭐라고? 채권입니다.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보는 거, 민총 9문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만 하더라도 합격 점수 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물건에서 우리가 15문제 나오는데 12문제 정도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느긋하게 뭐라고? 60점, 70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루 거의 3분의 2 공부하는 게 물건과 채권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다 같은 권리지만 물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 물건을 지배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인에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채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임차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차권을 보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그러면 이제 너무 실감이 안 나오니까 토지를 봅니다. 옛날에 했다는 겁니다. 이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이거 토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용하고 싶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이 토지를 빌리는 거. 그 흔히 빌릴 때 임대한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 하는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1년에 지료를 2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10년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럼 10년 동안 이 을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아파트 임대 들어왔다. 2년 임대차 계약했다. 그럼 나는 2년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뭐라 한다? 임차권이라 그래요. 임차권. 아니,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요즘 세입자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차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임차권은 권리는 권리인데 물권인가 채권일까요?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채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히 채권이라 했습니다.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인 누구한테? 오로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자, 예컨대 계약 기간을 2020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3월 5일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면 보증금을 1억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임대차 계약 다 하고 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언제 매매했냐? 2016년도 10월 5일 날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자,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것은 새로운 뭐가 생겼다? 소유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지를 하나 매수했어요. 그래서 등기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딱 취득하고 보니까 토지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을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럼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소유자란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있으면 그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사용 수익하려니까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을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분명히 뭘 갖고 있다고? 소유권은 제가 뭘 했습니까? 물건이죠.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걸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을은 무슨 소리냐? 나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뭘 주장할까? 임차권. 임차권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누구한테만 주장한다? 갑에게만. 그럼 이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이 을은 오로지 이 갑에게만 나는 2020년 3월 5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오로지 갑에게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못해요. 그러나 소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항력이 없어요. 무슨 일 알겠습니까? 왜냐고? 채권은 절대권이 아니고 상대권입니다. 그럼 대항력이 없다. 이 말 속에는 결국은 여러분 이 을은 2020년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요? 나는 원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 있는데 그걸 각 병에게는 주장 못한다니까. 사용 수익 못합니다. 이 말은 보따리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 1억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보증금 채권이잖아. 채권은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이 갑에게만 주장합니다. 그럼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2016년도 매매와 동시에 을은 사용 수익도 못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차인 같으면 불안해 불안하네? 불안하죠.
분명히 이 임차권이 먼저 설정되고 뒤에 매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임차인의 임차권이라는 권리와 이 병의 소유권 순서를 따르면 누가 먼저 성립됐습니까? 임차권이 먼저 됐죠. 뒤에 소유권이 성립했잖아. 근데 누가 우선한다고? 소유권이 우선합니다. 왜냐? 물건과 채권이 있을 때는 뭐가 우선이다? 항상 물건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뒤에 설정된 소유권이다, 물건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소유권은 물건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 나옵니다. 물건은 어디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걸 아주 유식한 말로 뭐라면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말은 뭐가 우선한다?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립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매매되면 임차인은 뭐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임대차 소유권, 다시 말하면 물건과 채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굉장히 오랫동안 됐었어요. 이게 흔히 말할 때 요 토지가 농지 같으면 논밭이라는 말입니다. 요걸 다른 사람에 빌려주는 게 농지 임대차죠. 그걸 임차인을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 했다? 소작농이라 그랬어요. 이게 소작입니다. 그러면 소작이 되면 소작농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까? 불리 안 합니까?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여러분 소작이란 게 농촌 사회라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농촌 사회에서는 공업 사회가 아니고 농촌 사회입니다. 그럼 오로지 땅에만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땅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까? 소수가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뭐라고? 부는 특정인이 갖고 있어요. 조선시대는 개인이 땅을 가졌다 못 가졌다? 조선시대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땅은 다 누구라고? 왕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신들한테 시급을 준다, 뭐 준다는 거는 그 땅에 나오는 뭘 거둘 수 있다? 수조권이라 그럽니다. 수조권이란 결국 뭐라고? 세금을 거둬줄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이지 땅 소유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다시 눕게 된다? 국가로 돌아갑니다. 개인에게는 소유권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아니고 모든 땅이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이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게 뭐냐면 얘가 지주입니다. 땅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A, B, C가 소작농이에요.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이한테 A한테 갔는데 대집이 시원찮다. 그러면 다음에 뭘 안 해준다? 땅을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주면 땅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땅이 없으면 그냥 공장에 가면 좋지. 공장이 있어 없어 그때 시절에? 공장 없다니까. 그럼 결국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거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많은 거지가 많은 겁니다. 딱 땅에서 유리됐다. 땅에서 분리가 됐죠. 그럼 완전히 뭐라고? 완전히 죽음으로 몰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광산 노동자를 가든지 안 그러면 결국은 뭐로 들어간다? 고공, 머슴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머슴도 힘이 있을 때 이야기지. 힘이 없으면 머슴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얼마나 이게 갑질을 하겠습니까? 이게 갑질입니다. 갑을병할 때 갑질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래서 옛날 흑백 영화를 보면 지주 계급이 농촌한테 이 소작농을 학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지주가 예컨대 오늘 제사 지낸다. 그럼 음식할 때 만화님이 할까요? 소작농 부인들이 올까요? 소작농 부인은 올 의무가 없죠? 그냥 안 오면 어떨 거냐고. 안 오면 내년에 잘리는데. 그래서 안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뭐야? 이렇게 부침개 같은 거 붙일 때 안 볼 때 확 먹고 그러죠?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아무 임금을 안 받고 하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짓이라니까. 애들 오면 몰래가 하나 먹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갑질의 아들들은 도련님, 똑같은 건데 도련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화 보면 허장강이란 이런 영화 배우가 있는데
소장농 A가 있는데 A가 총각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인이 예뻐. 하필 지주가 봤어. 방앗간에 부릅니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가야 되겠죠. 안 가면 다음날 뭐라고? 잘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만 옛날에 뭐 유럽 같은 데는 초야세 이런 걸 받았지 않습니까? 유럽은 우리보다 더 했어요. 결혼하면 먼저 누구한테? 우리는 거기서는 봉건사회니까 영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영주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니까요. 이렇게 가난무도한 짓을 엄청나게 오랜 세월 했다니까. 이게 이 우리가 말하는 동서한 걸 이 굉장히 오랜 세월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다수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한 5% 내지밖에 안 됩니다. 뭐 많으면 10%라 그러는데 10%까지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10%의 부가 나머지 뭐라고? 85% 내지 90%의 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평등사회란 미국도 미국 10대 부자 하면 밑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돈이 40조고 50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 단위라는 게 뒤에 있는 사람은 한 30조 합치면 벌써 뭐라고? 60, 70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20조 합치면 뭐라고? 100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부가 그렇게 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떼거리질 많아지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해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는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개인이 토지를 못 가지게 하자. 그 주의가 뭐라고? 공산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으면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뭘 지지한다?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의가 이제 다운 게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전세가 수정 자본주의로 들어가 있어요. 옛날 자본주의와 좀 틀립니다. 이 공산주의, 그래서 처음에는 선풍적인 일이 없고 완전히 뭐라고 열광이었죠. 우리나라에 있는 지식인들 다 공산주의였었어요. 그게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채 100년도 못 가고 다 쓰러져 버렸죠. 왜냐, 이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거죠. 여러분,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주 전형적인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농촌이 있을 때 농촌사회에서 나오면 개인에게 땅을 줍니까, 안 줍니까? 마을주로 협동농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걸 어디로 주고? 국가에 주고 거기에 뭘 받는다? 배고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다니까. 왜냐? 내가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뭐 모든 사람에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했죠.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면 여러분 똥 색깔이 각기 안 각기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돼. 똑같은 배고표가 나온다니까. 그럼 TV가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뭐라고? 다 TV가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인간의 욕망하고 맞게 틀리게.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똑같은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옷 입고 딱 앞에 오늘 옷 멋지게 사 입었는데 전철 타고 있는데 같은 옷 입으면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렸다가 다른 거 타고 올라간다니까. 사람은 똑같은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욕망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는 건데 획일적인 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 근본적으로 이건 안 되게 돼. 초창기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 뭐 공산주의 다 없어졌죠. 예, 중국도 정치는 공산주의지만 뭐 경제는 벌써 자본주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있고 그런 거죠. 엄밀히 말하면 개인은 소유권을 못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 근본적으로 물건과 채권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채권도, 이 임차권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만들어준 것 중에 이제 우리 민법은 나중에 보면 621조를 보면 621조를 보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뭐 할 수 있게 만들어뒀다? 예, 대항력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월세 들어가죠? 단독주택에 월세 들어가는 거 그게 임차권인데 그것도 또 등기할 수 있게 없게 등기소에서 등기해달라면 등기해줍니다. 여러분 꼭 소유권만 등기해주는 게 아니고 임차권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주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임차권이 뭐였다? 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딱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매매가 됐죠. 그러더라도 어른 여전히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병에게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주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병에게 보조금 달라고 할 수 있게 없게 있어. 그럼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심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나서 만세 불렀어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왜냐? 주인이 등기해주게 안 해주게.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라니까. 근데 임차인에게 등기할 권리를 인정해 줬는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또 아파트 소유자인데 전세 줬는데 전세권자가 등기해달라면 등기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여러분도 안 해주고 싶죠. 착한 여러분도 안 해준다니까. 근데 제주기업이 해주겠느냐고. 여러분 한 물어보면 왜 등기를 안 해줍니까? 임차인이 등기해달라면 여러분이 등기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서류만 주면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게 갑질인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귀찮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해줍니다.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 욕망은 다 그래요. 권리는 내세우지 의무는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누가 나쁘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등기해달라면 등기해줘야 돼요. 등기해주라고 돼 있는데 안 해줍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는 아예 농지는 임대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아예 뭐라고 하냐고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는 농지 자체는 뭐가 안 된다? 임대차를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농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서 외해가 있는데 그는 극히 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우리는 토지는 임대차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골에 있는 토지가 나이 드는 할아버지가 많아서 이제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지금 빌려줘야 되는데 이게 빌려줄 방법이 헌법에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지금 계속 바꾸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조건인 소작제도를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점점 나가면 시골에 있는 토지 있는 사람은 땅값 높으니까 좋겠다 했지만은 그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땅값은 높지만 실제로 내려가서 농사 지을 사람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우스 농사를 해가지고 1년에 수익이 2억입니다. 총각 A가 있어요. 이 총각이 지금 수익이 1년에 얼마나고? 2억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다 이거 빼면 순수익이 한 1억 5천 나옵니다. 지금 1억 5천이면 엄청 많이 받는 거죠, 1년? 이 결혼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모님들 아들, 딸이 있고 딸이 있을 겁니다. 이 총각한테 결혼식을 집을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농촌에 하우스를 하고 있다니까 1년에 수입이 1억 5천 순수익이 나와. 결혼할 시키는 사람이 있느냐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 왜냐? 가면 1억 5천이지만 일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1억 5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려니까. 1억 5천 나와 2억 나오더라도 결혼 못해요. 결혼을 안 한다니까. 차라리 뭐라고? 1년에 510, 5천 번은 여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게. 농촌은 전부 다 뭐라고? 외국인밖에 없다니까. 안 됩니다. 이게 남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내 아들, 딸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게 다 나 아들, 딸을 물어보면 우리 딸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혼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목장을 하는데 소 키우는입니다. 1년에 3억 남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럽니다. 목장을 한번 데려가 봅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가게 안 가게? 안 갈란다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뭘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된다 안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유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다니까. 안 갈란다니까. 야, 너 3억 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혼자 살려고 그럽니다. 우리 딸이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작제도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이제는 이거는 토지지 않습니까? 토지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뭐가 문제된다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도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이 있죠. 주거용 건물도 있을 것이고 상가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그게 지금 뭐라고? 주거용 건물, 이게 뭐라고? 주택입니다. 주택도 뭐 하면 된다?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주인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니까 이 주택만큼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해서 나온 법이 뭐라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론적으로 주인이 뭘 안 해주니까? 등기 안 해주니까 나온 겁니다. 등기를 해주면 주택 임대차 보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안 해주니까. 그럼 결국 주택도 뭐 하면 대항력 생긴다? 등기하면 대항력 생깁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 법에 만들어졌어요. 왜 이 법이 나온지 알겠죠? 이래서 이 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만큼은 임차인이라도 등기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물건과 채권, 그 중에서 임차권과 소유권의 차이점. 이거는 시험에 나중에 강의할 때 계속 강의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 흔히 갑과 알 사이에 토지 임대차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는 지금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는 임대차는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니까. 그런 말이 없으면 임차권은 원래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권은 항상 채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임차권은 채권이다. 채권 그러면 임차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이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